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여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의가 좋습니다. 슬아의 자식이 넷이에요. 첫째가 딸인데 57세입니다. 둘째가 38살이에요. 아들입니다. 셋째, 넷째가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 32살입니다. 큰딸만 빼고 모두 시집장가들 갔고요. 나이 계산이 이상하시죠? 그렇게 된 제 기구하다면 기구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남편이 출출하다고 해서 잘 시간도 가까워 오는데 늦게 먹는 거 몸에 안 좋으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바나나를 믹서기에 잘라놓고 우유를 갈아서 주었더니요. 그거 큰 유리컵에 잔뜩 따라서 가져다 주고는 저는 주방 바닥 걸레질 좀 하고 들어갔더니 이 양반이 글쎄 유리잔에다가 반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 왜 안 다 드셨어? 참 이렇게 하니까 참 맛나네. 같이 먹자고. 나눠 먹자고 남겼지. 자네 일로 앉아서 마셔. 참 맛나네 그거. 어이구 다정도 병이야 암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다 먹지. 아유 진짜. 남편은 매사 이런 식이에요. 너무 다정해서 다정도 병인 사람. 다정도 병인 양 하여라 라는 옛 시조가 있죠. 왜? 친정 엄마며 친구들, 친지들이며 모두 아주 복에 겨워서 요강 타고 앉았다 하지만 저렇게 매사 저런 남편도 조금은 피곤해요. 남편도 우리 고향에서 유복한 집안, 저도 우리 고향에서 유복한 집안.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시댁은 분홍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시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셨는데 뭐 교사 월급 그게 그거. 워낙 땅도 가진 게 많으셨고 선산도 있었고요. 시숙이 집안 농사를 맡아 하셨지요. 소를 키우셨어요. 소가 당시 70마리 정도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소를 키우며 살 뻔했지만 자식 중에 하나는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아야 한다며 서울의 번화한 동네 입구에다가 대형 슈퍼를 하나 차려주셔서 저희는 먹고 사는 거 어려운지 모르고 신혼을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아버님께서 남편의 장사 수완을 일찌감치 알아보셔서 거기 가서 한번 네 요랑껏 사람들 사귀어가며 네가 알아서 이 길 개척해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착한 동네가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대형마트였는데요. 사방 안 통하는 데가 없어 정말 목이 좋았죠. 그거 내놓는 전직 사장이 해외로 급하게 가느라 조금 허락에 내놓은 걸 우리 남편이 서울에 이미 정착해 있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인수받았고 남편은 그 가게를 인수받은과 동시에 시장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일대 다른 마트에를 가봐서 이 동네 사람이 무얼 제일 많이 사나 그걸 한두 달을 발품 팔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봐서 마트에 그것 위주로 채워놓으니 당연히 잘 나가죠. 27살 청년이 머리 한번 되게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 발버둥 치는 와중에도 제가 집안을 걸레질하고 있으면 어허이 당신 그렇게 무릎으로 밀고 다니면서 방바닥 닦으면 무릎에 구멍 난다고. 그거 구멍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 거에 구멍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이리 내. 내가 걸레질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걸레를 빼앗아서 자기가 대신 걸레질을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걸레질을 처삼촌 선산에 벌주하듯 대충대충 하는 남편이 못마땅해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걸 깊이 즐기면서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신혼이 끝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들어서고 3년 4년이 지나도 안 들어서더라고요. 속에 속을 썩이다가 제가 28살 되던 해에 겨우 임신이 되었습니다.
서른까지 안 들어서면 시험관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니 얼마나 반가웠겠나요.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도 사실 12주 정도 지나면 알 수 있고 샤바샤바 하면 알려준다는데요. 우리 부부는 워낙에 성별 안 따지고 삼신할매가 주시기만 하다면 엎드려 절을 할 사람들이라 원장님도 무심히 있으시다가 32주 때 되니까 찬서가 요즘 분홍색 옷이 참 예쁘게 나오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우리 시숙 친구시거든요. 시숙은 대학도 정규대학에서 다 배우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를 키우시는 분이죠. 같은 대학 동아리 친구신데 여사친이시지만 남자 같으신 성격에 시원시원하신 이 원장님이 산부인과를 개원하셔서 우리는 이분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누나? 정말이죠? 사실 남편 집안이 모두 아들만이거든요. 시아버지 형제들도 아들만 넷, 남편도 아들만 셋, 시할아버지도 아들만 둘이었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서는 어떤 며느리든 딸만 낳아놓으면 대접받을 거라는 게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으니까요. 아기용품들 다 사드리고 한참 중국에서 황사도 넘어올 때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집안을 좀 뒤집으며 청소 좀 했더니 그날 밤에 뻐근한 거예요. 묵직한 게 느낌이 좀 달라서 기분이 좋지가 않았지만 일을 많이 해서겠거니 하고는 잠들었는데요. 다음날 깨보니 태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조기 양막 파열 때문에 태동이 안 느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양수 없이 한 달을 버틴 산모도 있긴 한데 수술로 나오면 안전할 걸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때? 39주째였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저는 견디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낳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두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왕절개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다른 여자들 낳는 대로 낳고 싶은데 아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건 뭐든 피하는 게 좋잖아. 안 그래?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저는 다시는 덧말을 붙이지 않고 두말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 전날 배부위를 제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모를 하는 간호 선생님 두 분 중에서 뽀송뽀송 솜털이 아직 안 가신 어린 선생님 한 분이 제모를 하시다 말고 아기가 아주 얌전하네요. 딸이라서 그런가 봐요. 딸이시군요. 축하드려요. 예쁘겠어요. 조금 고참 선생님인지 다른 간호사님이 신경질적으로 어린 간호사 선생님을 밀쳐내시면서 제가 할 테니까 수진 선생님은 옆병실에 소변줄 바꿔드리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 흔한 장면이니까 무심히 봤는데요. 이제 와서 떠올려 보니 다 괜한 장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참 간호사 선생님은 제 눈을 안 마주치시고 묵묵히 제모를 하시더군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당연히 아기죠. 남편 얼굴은 막 아버지 된 사람다운 흥분이 없어서 조금 섭섭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에 눈물도 고이고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포근한 파도 속에 몸을 실은 것 같은 충만함에 물었습니다. 자기, 우리 윤공주 고은이 어디 있어? 손가락 발가락 개수 다 세어봤지? 공주가 아니라 왕자더라. 원장 누님이 장난친 거야. 귀하게 얻은 자식 아들이면 좋으니까 그거 2배로 기쁘게 하려고. 뭐라고? 아들? 뭐야. 그래서 딸 아니라서 표정이 그런 거야? 괜찮아. 옷 사든 거
그거 집에서 실컷 입히면 되지. 제가 마취해서 깨어나고 다시 잠이 들고 다시 깨고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3시간이 넘도록 남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어딜 다녀왔는지 땀이 번들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마트 갔다 왔지. 어딜 갔다 와. 마트 물건 진열하는 직원이 뭐가 아프다나? 그래서 정리하고 왔어. 남편 뒤를 이어 간호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기를 제게 데려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 때문에 똑바로만 누워있으니까 아기를 못 안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해서 보는데 눈, 코, 입이 모두 제 손톱만한 게 어찌나 귀여운지요. 신생아라서 생긴 걸 제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머리숱도 많고 모든 게 흡족했습니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자기, 너무 작아. 너무 예뻐. 귀여워. 왕자님, 어째? 이름 빨리 지어야겠네? 널 고은이라고, 윤고은이라고 부르면 웃기겠다. 아가, 아들, 윤고은. 행복한 저는 정신없이 아기를 보면서 떠들었는데요. 남편은 아기는 안 보고 저만 보는데 그것마저도 흡족했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다만 속으로 그럼 그렇지. 지 자식 낳아줬는데 그전보다 더 예뻐야지. 안 그래? 산후조리원이 처음 생긴 게 아마도 90년대 중후반부터일 거예요. 젊은 얼마들이 제왕절개를 많이 하고서부터요. 그래서 그전에는 병원 내에 시설이 있었고 개인 병원에서는 1주고 2주고 산후조리가 가능했던 때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 친정에서는 엄마가 농번기로 농사가 너무 바쁘던 시기였어서 병원에서 조리를 했는데요. 원장님이 여성이고 애들 엄마다 보니 주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엇보다 식사와 간식이 마음에 들었고 저는 나가봐야 서울의 남편과 단둘이라 봐줄 사람도 없고 여기서 아예 산후조리를 다 하고 나가기로 결심했죠. 3층은 다 온돌방으로 꾸며두었으니까요. 저는 독방인데 넓었죠. 옆방은 같은 동방이라도 평수가 한 사람 겨우 이불하고 잠만 잘 정도의 크기였고요. 거기에 글쎄 여고생으로 보이는 애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저와 친해지고 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가 데려갔어요. 우리 보육원 원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저를 위해서 좋다고 하셨고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뭐해요? 제가 엄마로 줄 수 있는 건 저뿐이 없는데요. 엄마랑 자식이랑 같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건 안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도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28일 사주를 있는데도 희한하게 단 한 번도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애가 너무 기특하더군요. 그 참을성이며 아마도 자라온 환경 탓에 일찍 어른이 된 거겠지만요. 수지가 제 방에 들락이기 시작한 건 입원실에서 3층 온돌방으로 옮기고 나서였어요. 친해지고 나서는 아기가 수유하러 오는 기척에 맞춰서 꼭 건너오더라고요. 아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아무리 어려도 뱃속에 있던 새끼 낳자마자 빼앗긴 게 어떤 건지. 비슷한 날짜에 같이 새끼를 낳은 저는 너무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젖이 잘 안 나와서 분유로 바꿀까 하던 차에 한날은 아이가 너무 보채고 안 자는 거예요. 기저귀도 멀쩡했고 분유도 먹었고 목욕도 기분 좋게 시켜놓은 다음이었거든요. 자정이 넘어가도 앉아서 애를 안고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윤상준, 엄마가 너 젖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물론 너는 엄마 젖이 제일 맛있겠지만 엄마 젖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요놈.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 너는 분유에 익숙해져야 돼.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란 소리 너 알아? 그렇게 머리는 산발을 하고 미친 사람같이 애와 씨름하고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수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나 젖이 너무 많이 나와요. 꽁꽁 싸매고 있어도 이불을 다 적셔요. 나 그동안에 맨날 젖 짜서 버렸거든요. 언니, 내가 상준이 대신 먹여도 돼요? 나 젖 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 미치겠어요. 아무리 아이가 보챈다고 보채는 게 꼭 저 문제라고도 볼 수 없고 신생 하나 다름없는 내 새끼 입에 다른 사람 젖을 물게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밤은 애가 3시간 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눈꺼풀이 정말 감겼다가 뜨고 감겼다가 뜨는 상황이어서 우선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금방까지 숨 넘어가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젖꼭지를 찾아 입에 물고는 정신없이 빠는 거예요. 젖이 나올 때도 물젖이었던 저와는 달리 수지는 꿀젖, 단젖이었나 봅니다. 실컷 먹었는지 아이는 잠에 골아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아이가 유난히 보채고 힘들게 하면 수지가 와주었고 수지의 몸에서 나오는 꿀에 맛들인 제 아들은 수지만 찾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도중에 분유에 길들이려 왜 안 했겠나요? 아예 처음부터 안 먹였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단전 맛을 들였으니 이제 아기에게 분유를 타먹이는 일은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조리하던 걸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고민이 되더군요. 수지가 제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수지는 지적인 장애는 아닌데 뭐랄까 공부하고 아예 거리가 있는 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석하는 머리가 아예 없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착하고 마음 씀씀이 깊고 철이 들긴 들었는데 공부 쪽은 아예 ABCD 수준만 할 줄 알았지. 수학도 미분, 적분 이런 개념이 아예 탑재가 안 된 아이인 거예요. 지적 수준이 미달인 거죠. 그래도 한글은 꿰쳤고 숫자는 계산할 줄 아니까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요. 차라리 못생겼다면 괜찮겠는데 애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밖에 잘못 돌리면 장래가 창창한 여자애 하나 버리겠다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유모라면 유모랄까? 제 아들이 이 아이 젖을 먹고 한 달간 무럭무럭 자랐는데 그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육원에서 나온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당한 퇴학,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미리 하는 거 자립금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런가 보더라고. 저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할 게 뭐가 있겠냐고. 뭐 사무원으로 써주겠어? 계산하는 능력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까딱 잘못 빠져서 갈 곳은 뻔하지.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나야 뭐. 마트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이제 안정권이고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알바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준이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뭐 재봉학원이라든지 취미에 맞는 거 공부시키자고. 요리학원도 좋고. 남편은 제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는지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유난히 포근한데 왠지 안도감 비슷한 것도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기 아들 밥 걱정 덜었으니 그랬을 테지만요. 병원 퇴원을 앞두고 그 이틀 전에 수지를 불러 의견을 물었더니 수지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좋아요. 우리 보육원 퇴소한 선배 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립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같이 퇴소한 언니 셋이서 구로동에 있는 닭장방에 모여 살면서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나마 잘 된 게 구로동에 있는 공장인데요. 저 거기 가기 싫어요. 방이 6평에 3명에서 5명이 모여 살아요. 나보고 거기 들어오래요. 거기 공장 동료 한 명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사람 하나가 빈다고 저보고 들어오라는데 저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럼 아직 보육원 퇴소 때까지 거기가 거처니까 아침 출근 저녁 퇴근으로 아르바이트 한다는 셈 치고 오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착한 남편이 곰탕 같은 거 사오고 갈비 같은 걸 재울 때도 늘 2인분씩 해와서 수지를 잘 먹여서 그런지 회복은 10살 많은 저보다 빠르더군요. 수지야, 내 말 잘 들어. 아직은 회복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은 보육원에서 몸조리 하라고. 내가 한 달 월급은 그냥 줄 테니까. 알았지? 언니, 저 상준이랑 정도 들었고 그럼 언니네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자면 안 돼요? 언니네 방 3개라면서요. 나 보육원에서 못 쉬어요. 퇴학당해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 뭐 하냐고 눈치 줘요. 안 그러면 그 많은 동생들 눈치껏 씻기고 돌봐야 되거든요. 보육원에 있는 거 하나도 몸조리 못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서 쉬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보육원은 안양이고 우리 집은 광화문 중심가라서 오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지만 수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야 우리 집에 와서 쉬겠다는 거지. 아이가 울면 아기를 한 번 더 얼러주게 되지 그냥 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간 둘 다 못 쉬고 엉망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지랑 파트타임을 정했어요. 둘이 같이 설왕설래 움직이는 것보다 아예 한쪽이 아기 볼 때는 한쪽은 아예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기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수지가 맡고 그 다음에 퇴근 때까지는 방에 들어가 낮잠 자는 식으로요. 남편이야 워낙에 다정한 사람이라 제가 집에서 조리를 시작하자 속꼬리부터 각종 보양식을 대기 시작했는데 워낙에 마트가 잘 되어서도 그렇지만 풍족하게 우리를 먹였습니다. 수지는 처음 봤을 때는 까칠하고 여고생인데도 입가에 버짐도 있고 볼 수가 없게 말랐는데 우리 집으로 출퇴근하고부터는 몰라보게 통통해지면서 얼굴이 피더군요. 안 그래도 예쁘장한 얼굴이 뽀얗게 살이 오르니 어디 방송국에 데려다 놓으면 배우인 줄 알 지경이었습니다. 언니, 저 말이에요. 속꼬리곰탕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대파 쫑쫑 썰어 넣어서 언니가 손가락으로 잘라준 긴 김치랑 먹으니까요. 저 너무 행복해요. 먹는 걸로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보육원 음식은 에이, 말자. 언니 고마워요. 이거 비싸요? 다행이다. 네 입맛에 맞아서. 이거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불어 더 사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몸 회복하는데 되게 좋아서 아마 네 몸에도 좋을 거야. 많이 먹어 수지야. 아저씨가 돈 잘 벌어. 수지가 먹는 게 다 상준이한테 가는 거니까 아저씨는 언니보다 너 먹이고 싶을 거야. 아무리 둘이 교차해서 각자 방에 들어가 쉰다지만 그게 또 중간중간 거실로 나와 놀 때도 있고 아기가 잘 때는 저는 수지를 데리고 공부를 시켰는데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하고 영어하고 한 달 하고 그만두었어요. 애한테 스트레스만 주게 되지 안 되겠더라고요. 뭐 도저히 학습 능력이 없던걸요 뭐. 대신에 애를 데리고 같이 콜트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뜨개질도 가르치고 아들이 첫밥 먹을 때까지 우리는 한 집에서 진짜 언니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수지가 보육원을 나오고는 자립금은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게 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세상이 뒤숭숭하고 나쁜 놈들이 인신매매다 하고 뉴스에서 난리칠 때였으니까요.
상준이가 첫밥 먹고 젖을 먹을 필요 없게 되었다 해도 잠투정이 심할 때는 젖을 만지며 먹을 수 있는 수지를 찾더군요. 그래도 낮에는 한가로우니 요리학원에를 보냈어요. 하다못해 백반 밥장사라도 해서 착실하게 벌어먹으면 좋잖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가용비는 한 푼도 안 받고 애한테 주는 월급으로 버스비랑 용돈, 그러니까 옷 사입기 하고 다 적금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이것저것 다 배우게 했는데도 지 실력으로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뭐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언니, 나는 집에서 상준이만 보고 있으면 딱 좋겠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요. 밖에 나가면 상준이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21살인데 뭐라도 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하니까 저는 계속 밀어냈습니다. 수지야, 너 이 다음에 독립하면 너 혼자 살아야 돼. 상준이가 3살 될 무렵에 남편은 스포츠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마트는 마트대로 총무직원을 두어 관리를 맡겼고 88 올림픽 전후로 프로스펙스 운동화 매장을 차려 떼돈을 긁어모은 거예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운동화가 올림픽 공식 스포츠화였거든요. 남편은 시아버님 해안대로 돈 버는 눈이 밝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6살 될 무렵에는 이미 스포츠화 매장을 차려서 그걸로만도 1, 2, 3호점을 내고요. 제가 쌍둥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는 동대문에 가서 중간 브랜드 여성옷을 찾아내서 서울부터 지방 각 백화점을 훑어서 거기서 잘 나가는 수준의 옷과 얼추 맞춰보고 그 비슷한 옷을 동대문에서 계속 찾아내서 중간 유통을 한 거예요. 대형 백화점들 MD랑 만나고 다니면서 매장을 따낸 거죠. 굉장히 벌어들였네요. 그런 식으로 남편은 사업을 키워나갔고 밖의 일은 늘 승승장구했는데 우리 집은 큰 경랑이 있었습니다. 상준이가 3살이 4살이 되어도 다른 남자애들 하는 말에 반도 못하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 데리고 고향에 가면 시부모님들은 남자애들이 워낙 늦되니 걱정 말라고 당신 자식들도 아들만 있어서 잘 안다고 하시면서 네 남편은 4살 때까지 기저귀를 찼다고도 하셨지만 또 동서들도 친정 자매들도 의견이 틀려서 저는 소아과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 심리치료센터까지 두루 섭렵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들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상준이가요. 지금 4살이지만 다른 아기들 2살 지능 정도예요. 그게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기들이 다 어려서 티가 안 나지만 지능이 좀 낮네요, 어머님.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의 70% 정도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야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경계선 지능이 우리 상준이었어요. IQ 73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치료가 많지만 그때야 그런 게 있었나요? 많은 부모들이 쉬쉬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죠. 저는 다행히 이 상황을 의논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시숙의 여사친인 산부인과 원장님의 소개로 모 대학병원 심리치료센터에 간신히 예약을 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준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지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울고불고 우리 모자가 병원에 가는 날은 지가 더 서둘렀으니까요. 왜 안 그렇겠나요? 지 자식 잃어버리고 지 자식한테 하듯 상준이를 예뻐했으니 울고불고 할 만하죠. 그때 신촌에 심리치료 겸 놀이치료가 처음 생긴 데가 있어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한 게 아이가 5살 때였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상준이가 저 어린데도 의리가 굉장하네요. 같이 치료받는 태호한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게 의리맨이에요. 남의 집 아이지만 기특해요.
그게 그리고 쭉 한 달 지켜보니까 상준이는 이게 태어나서나 임신 중에 문제가 아니고 아마 유전자 속에 저 엄마 쪽 유전자 그게 그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어머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우리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부모님을 닥달을 했습니다. 우리 친정 계보 중에 그런 어른 있냐고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펄펄 뛰셨죠. 그리고 우리 친정언니나 오빠나 동생들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거든요. 사촌들까지도요. 그해 여름 장마가 한창일 때 심리치료 선생님이 휴가셔서 놀이치료만 할 때였는데요. 아이가 놀이치료를 받을 때 심리치료 대기실 겸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창가에 서서 비 오는 걸 보고 있는데요. 장대비로 내리꽂아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안에 진료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상준이가 그래. 그럴 거야. 걔 엄마가 그렇거든. 내가 그때 그 김수지 환자 자궁 출혈 때문에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다른 진료 기록을 봤는데 IQ가 77이더라고. 엄마 유전일 거야. 보통 아들은 엄마 유전이거든. 우리 시숙 여사친은 그 원장님과 여기 심리치료 원장님과 친구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휴가 중인 두 분이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는 중이었나 본데 두 분의 대화를 들은 겁니다.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저는 방금까지도 귀 가득히 아름답게 들려오던 장맛비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상준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 수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대기실에서 원장님이 대화 끝나길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분을 붙잡고 1층 커피숍으로 모시고 가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친생자 신고가 되었다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당연히 호적에 올렸죠. 아마 친생자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김수지 산모의 동의하에 입양이 결정되어서 친생자 신고로 법적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39주째 병원을 찾았을 때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고 있고 이미 아기는 뱃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요. 제 아기는 딸이 맞았고 제 딸은 제 뱃속에서 이미 떠난 거였어요. 처음에 결과를 저와 남편에게 동시에 알려야 했지만 아무래도 친구 동생이기 때문에 제 남편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결정하자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혼자 알고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저를 사랑해서요. 제가 죽은 아이를 보고 미칠까봐 한 짓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도모할 수 있었냐면요. 원장님이 슬쩍 흘리길 저랑 출산 날짜가 같은 산모 중에 미혼모 여고 2학년짜리가 있는데 이 아이는 보육원에 드나들던 노동꾼에게 당해서 임신을 했고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지능이 낮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뱃속에서 아이만 키우다가 6개월 됐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보육원 원장님에게 알린 거래요. 그래서 낳고 수지의 말대로 엄마랑 아기가 같이 보육원으로 다시 들어와야 했던 상황인데 산부인과 원장님이 슬쩍 정보를 주신 것으로 남편하고 보육원 원장님과 수지가 서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시키기로요. 그게 상준인 거예요. 남편은 저를 속인 겁니다. 저를 속였어요. 제 아이를 제왕절개로 꺼내고 태어날 날 1주 앞두고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목이 졸려 숨이 막혀 세상을 떠난 아이를 제게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지멋대로 지네 선산에 가져다가 묻은 겁니다. 저는 그날 그 1층 커피숍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 수지에게
아이 치료 끝나는 시간에 맞춰와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서 밥 먹이고 재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매장으로 찾아갔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붓는데 걸어서 15분 거리 이대와 신촌 사이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비를 홀딱 다 맞고 미친 사람같이 걸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더군요. 매장에 그렇게 들어서는 저를 남편이 보더니 놀랐고 저는 나 다 아니까 지금 우리 고은이 윤고은이 묻힌 곳에 데리고 가. 입 다물어. 죽여버릴 거야. 내 딸 묻힌 데 데리고 가. 입 다물어. 당신 이야기 안 들을 거야. 사건에 와. 입 다물어. 소리 지르기 전에 입 다물어. 남편은 더 이상 두말 않고 그 장대비 속에서도 건물 뒤 주차장에서 차를 꺼냈고 우리는 경기도 여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편 집안 선산으로요. 시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서 사단 아래에 외떨어진 곳에 아기 봉분이 있었습니다. 제 아기가 5년 전에 죽은 내 아기가 거기 묻혀 있더라고요. 장대비 속에 혼자 외롭게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봉분을 품 안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야, 고은아, 윤고은, 내 딸, 많이 아팠니? 엄마 탯줄이 너 목을 감아서 숨을 쉬고 아팠어? 아가야, 엄마 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남편 말로는, 그러니까 시숙 말로는 시모님 의견이 그랬대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끼 보면 애엠이 실성한다는 소리가 예로부터 있다고요. 하물며 뱃속에서부터 생명 끊어져 나온 새끼 보면 애엠이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산다고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남편은 그런 일을 꾸몄고 수지와 원장님과 보육원 원장님과 함께 일을 진행한 겁니다. 입양 절차와 함께 친생자 신고도 하고요. 그렇게 마침 우리 부부를 위해 준비되었단 듯 우리 앞에 나타난 수지와 상준이를 저희 집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준이는 수지의 지능을 닮아 태어나 지능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상준이가 유난히 수지의 젖을 찾았던 거는 그게 핏줄이 당겨서였겠죠. 뱃속에서부터 지네 엄마 음식 받아먹고 자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상준이며 수지며 남편이며 아무 상관없이 비만 오면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고은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남의 새끼는 내 집에서 저렇게 배불리 먹고 좋은 옷에 좋은 비단 이불에 잠드는데 내 새끼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주위에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비 다 맞고 누워있을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상준이와 수지를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고 쳐다도 안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보던 어느 날 상준이가 제 무릎에 앉으려고 올라오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날카롭게 쳐냈나 보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내 아기는 빗속에 누워있는데 너는 내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니? 속으로 그런 질문을 퍼부으면서요. 제가 밀쳐내서 바닥으로 떨어진 상준이가 대자로 뻗고 누워 울기 시작하자 수지는 아이를 안고 데리고 들어가 한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처럼 안 나오더니 저녁밥 할 때가 되어서야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날 사업상 미팅 때문에 술 약속이 있어 보였고 비만 오면 밥을 안 먹는 저를 위해 수지는 죽을 끓여 안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저요. 그때요. 상준이 신생아 때요. 저지요.
매일 불었어요. 이거 딱 한 모금만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옆방에서 저렇게 째지게 울고 있는 상준이가 울음을 그칠 텐데 이거 한 모금만 먹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젖을 먹이면 내 새끼지 상준이 엄마 새끼가 아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젖을 짜서 세면대에 버리면 된다고 짜서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옆방에서 상준이는 분유가 안 맞아서 젖이 모자라서 젖이 먹고 싶어서 우는데 자기는 퉁퉁 부은 젖을 짜내서 버려야 했답니다. 한날은 아이가 너무 울어서 그만 뛰쳐들어가서 뺏어오고 싶었대요. 그렇게 참고 또 참은 게 사흘. 사흘째 날에는 못 참겠어서 울며 건너온 게 그날 제 방으로 건너온 날이었답니다. 그 말을 울면서 쭉 하는데 아마도 이 지능이 모자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할 때는 자기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수지는 지 몸조리 해야 할 때 제 몸조리를 도와준 아이입니다. 어쨌거나 남편 호적에 올라와 있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5년을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생모이건 아니건 간에요. 저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아이가 지능이 모자라니까 그 엄마가 원망이 안 되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5년간 제 새끼인 줄 알고 키운 자식, 그게 내 핏줄 아니라고 남의 새끼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여태 20년간, 30년간 키운 내 아들, 내 딸이 알고 보니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다? 하더라도 그 정이 다 없어질까요? 제가 경험해보니 아니더랍니다. 여전히 손가락이 너무 아픈 내 새끼더라고요. 지능이 모자란 만큼이요. 그로부터 일주, 우리 부부는 또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수지를 딸로 입양한 겁니다. 수지도 많이 좋아했고요. 무덤 속에 있는 제 딸아이 대신해서 딸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상준이 이 다음에 커서도 혹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한이 없을 테고 또 어쨌거나 생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건 안 하고 싶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서우리만치 일어나서 우리는 수지와 상준이를 풍요롭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키우는 게 아니라 지가 우리 부부를 보좌한 거지만요. 상준이가 8살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아 여아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를 수지와 같이 키우다가 저는 아이들 5살 때 백화점의 옷가게 매장을 남편이 따내서 거기 들어가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게도 장사 수완이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집안 살림은 수지가 맡아서 하면서 애들 셋을 키웠고요. 물론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수지가 아이 셋을 혼자 케어하는 건 힘드니까요. 상준이는 치료 선생님 말씀대로 애가 참 의리도 있고 착하고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학교에서 꽤나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애가 지 엄마 닮아서 잘생겼거든요. 보통 학습 능력이 모자라면 친구들이 상대를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상준이는 무슨 복인지 주위에 늘 사람이 복잡거려서 저는 오히려 우리 쌍둥이 걱정만 했습니다. 상호야, 형의 반의 반만 닮아라. 상경아, 오빠 반의 반만 닮아.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서로 쌍둥이인데도 과자 한쪽 안 뺏기려고 그러니? 엄마 속상해 죽겠다. 니네는 남매야. 그것도 한날 태어난 쌍둥이라고. 지금 과자 한쪽 더 먹겠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애들이 누굴 닮아서 싸가지가 바가지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절대 자기 것, 하다못해 사탕 반쪽도 절대 안 뺏기려는 태도와 마음. 없이 키우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풍요롭게 키웠는데도 저런 인성으로 자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쌍둥이 인성 보고 함구하고 계셨지만 나중에 시숙모께 들은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같으셨다네요. 이래서 핏줄은 무서운가 봅니다. 4대 후에 나타나는 유전자라니요. 반면에 우리 상준이는 지는 안 먹고 동생들이 지들 것 다 먹고 오빠나 형 것 탐내면 다 빼앗겨 주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제 자식 흉보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영악해서요. 지 형이 조금 지능이 모자란다는 걸 눈치채고 나서는 더 뺐더라고요. 상경이 요년은 아예 지 오빠를 무시해 치우고요. 인성이 긁는 거죠. 얼마나 회초리로 혼내면서 키웠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 다음에 늙거든. 상준이한테 가서 삽시다. 저것들 쌍둥이 애 저녁에 싹수가 글렀어. 우리 아마 치매 걸리면 제일 먼저 가져다 버릴 것들이 저 두 것. 상우하고 상경이야.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새끼들이야. 한참 크는 애들한테 그렇게 악담을 해? 제 말이 악담이 되었던 걸까요? 쌍둥이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제 골치를 썩이더라고요. 지 아버지가 부자면 지 아버지가 부자지. 지들이 부자인 줄 아는지 돈을 물쓰듯 써제끼는 거 하며 지 형은 아반떼 한 대 사준다는 걸로 10년을 몰고 다니면서 지 돈으로 벌어 모아 트럭 사서 농사 짓는데 지가 뭐라고 기껏해야 중소기업 연구실에나 다니면서 스포츠카, 페라리가 웬 말이냐고요. 저것도 사주지 말랬다고 회방 놓았다고 술 마시고 들어와 깽판 부려 사준 겁니다. 여기다가 차마 창피해서 제 쌍둥이들 흉보는 게 정도가 지나칠 것 같아서 못 쓰겠는데요. 어쨌거나 쌍둥이들이 인간이야 같이 굴어서 상준이를 여주 고향 땅에다가 농장을 하면서 소를 키우라고 소를 사주었습니다. 집에서 떼놓은 거예요. 남편이 한참 돈이 많으니 소를 100마리를 사주었죠. 애가 워낙에 뭐 사업할 머리는 아니고 그거 못해요. 계산하는 게 달려서요. 그런데 애가 뭘 해도 자꾸 망해먹더라고요. 워낙에 운도 안 따라주었고요. 암튼 소를 채워준 게 거의 총 220마리 정도 되었고 마지막 남은 게 17마리 되었을 때 농장을 팔아버리라고 남편이 시키더군요. 소를 새로 사줄 때마다 쌍둥이들은 마치 자기 돈 나간다는 듯이 난리를 치는 거 꼴보기 싫어서요. 니들 돈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지랄들이야? 같은 핏줄 아니라도 형이고 오빠야. 어쩌면 니들은 같이 자란 형제한테 왜 그러냐? 싸가지가 바가지야. 어디 나가서 내 자식들이라고 하지 마. 사실 쌍둥이들 14살 때 상준이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애들이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두 것들이 상준이에게 어찌나 함부로 하던지 저는 빨리 상준이를 독립시킬 생각만 했답니다. 상준이 군대 문제로 한참 씨름할 때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때 상준이도 우리가 자기 부모가 아니란 거 알았고요. 상준이 24살 때 소를 키우라고 여주에 집 사고 농장 사줘서 내보냈고 그때 수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네 엄마란 거 알아요. 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둘이 워낙에 붕어빵으로 생겨서 속일 수가 없어요. 수지의 머리와 외모를 그냥 가져다 써는걸요. 소가 17마리 남았을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참깨하고 작게 농사지어 우선은 작게 먹으라고 다시 밑바탕부터 깔아주었네요. 충청도로 보냈어요. 거기에 우리 친정이 있어서요. 거기서도 이 농사 저 농사 하는 것마다 망해먹고 어휴 속 많이 상했습니다. 4년 전에 딸내미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요 지지배가 자랄 때부터 지 손해보는 짓은 추호도 안 하는 애답게 한 중소기업 회장님의 작은 집 손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 소개로 만나서 연애였대요. 그때 보기만 해도 어려워서
눈도 못 마주치게 되는 그 사윗감이 인사왔을 때 남편이 상준이도 오게 하더군요. 우리 남편의 그때 멋있는 모습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 올라와서 손톱에 때가 낀 손을 악수하자고 매제감에게 내미는 좀 모자란 표정의 상준이를 상경이가 빼돌리려 하자 남편이 직접 손을 끌어다 사위에게 묶어주면서 이서방 자네, 이 사람 말이지 자네 형님이야. 서열은 분명히 하자고. 누가 뭐래도 상경이 오빠고 자네 형님이야. 내 큰아들이라고. 상경이 시집가고 상우 비슷하게 못돼 처먹은 여자에게 장가가고 우리는 그 애들 효도받은 적 없습니다. 다만 결혼할 때마다 한 몫씩 크게 떼어주고 말았죠. 상준이는 제 친정 근처에서 농사 지으면서 비슷하고 착한 여자에게 장가들었고요. 재작년에 상준이와 수지가 연락을 끊더라고요. 15년 넘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만 대주는 우리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끊은 겁니다. 속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이래서 남은 남이구나 싶고요. 물론 제 딴들에는 우리 위한다고들 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이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뉴스에도 두어 번 났네요. 쌍둥이들이요. 지 와이프와 지네 시댁에서 뜨악시할까봐 연락을 끊더군요. 딸내미 시집간 중소기업 회장님이 좀 그렇긴 해요. 회사 위신에 해가 될 자식을 둔 임원들은 내치기로 유명하고요. 예를 들면 사위면에 오르내리게 나쁜 짓, 즉 음주운전 같은 거 하고 그러면요. 암튼 시댁에 찍힐까봐 부도 내고 도망간 친정아버지 두었다고 시댁에서 자기 남편이 찍힐까봐 아예 등을 돌리더군요. 아들도 그 비슷했고요. 남편과 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남은 재산 다 그 빚구멍 맞는 데 썼고 잘 곳도 없어서 마지막 숙소는 찜질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 부귀영화도요. 그 많던 사람도요. 돈 없어지니까 모두 한순간 꿈길 같더군요. 찜질방에서 여기저기 조용한 위치 찾아 잠들 때면요. 나이 67에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사라진 제 인생이 기가 막히고 자식 새끼들이라고 지전 한전 아는 척 안 하는 것들이 저희는 정말 이제 쥐약 싸서 한강 갈 생각뿐이 안 하던 때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잔 지 열 나흘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상준이하고 수지가 찾아왔더군요. 찜질방 옷을 입고 구석에서 방바닥에 순두부찌개 하나 시켜놓고 둘이 먹는 저희 부부를 보더니 통곡을 하는 제 큰딸과 큰아들이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셔? 왜? 핸드폰 번호도 아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뭐 짐만 되지. 짐이라고요? 짐? 엄마하고 아버지가 우리 모자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소가 자그마치 몇 마리야. 우리 키워준 운공만두 그게 어딘데. 한참 울던 수지가 대번에 제 주변에 죽 늘어놓은 약이며 폰이며 핸드폰 충전기며 컵이며 작은 살림들을 다 챙기더니 엄마, 집에 가입시다. 며느리 애기한테 속꼬리곰탕 한 솥 끓이라고 하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엄마 속꼬리곰탕 좋아하잖아요. 가입시다. 우리 집에 가입시다. 60 다 된 머리가 벌써 하얗게 센 수지가 저를 보고 엄마 하니까 가끔 밥도 같이 먹던 찜질방 단골 아줌마가 쳐다보더군요. 그나저나 가면 뻔한 살림, 애들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 텐데 말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우리 부부를 큰딸 큰아들이 억지로 떠매다시피 10년은 넘은 유행지난 봉고차에 태우더니 전라도로 내려가더군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시골 단독주택에다가 텃밭을 끼고 그 뒤로 비닐하우스가 한 500평 정도 돼 보이게 지었더라고요.
애플 수박을 짓는다고 합니다.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네요. 엄마, 여자들이 먹는 거래야 잘 되는 거거든요. 요즘 여자들이 애플 수박을 먹는다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2년째인데 이제야 본전 찾기 시작했어요. 애들 자랄 때 제가 했던 말. 그러니까 그 예감대로 저희 부부는 늙음하게, 아니 아직 70도 안 된 나이에 상준이에게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충이만 하지는 않았어요. 제 남편이 누굽니까? 장사수하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내려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봉고차를 끌고 전국 백화점이며 대형 매장들 시장조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집에서 텃밭에 참깨와 고추 농사를 돕고요. 예를 들면 여수의 한 지역의 이마트랑 서울 강남의 이마트에서 팔리는 과일들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시장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애플 수박에 먹힐 만한 장수만 찍고 돌아다닌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결과는 이제 빚을 갚고 겨우 본전 찾기로 진입한 지능 때문에 남들 10배는 고생하는 상준이의 통장에 8억이라는 순수익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후에 통장이 그런 겁니다. 올해 2023년 반년 순수익이 4억이 넘습니다. 애플 수박 농사 위에 지은 모든 시설은 평당 20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는 약 1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거 갖고 이런 거 저런 거 까나가도 총 순수익이 8억인 겁니다. 태어나 이날까지 8억이란 돈을 만져본 적 없는 상준이는 8억이 된 통장을 보면서 무서워서 밤을 못 잔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네요. 큰아들, 걱정 마. 네 아버지가 누구냐? 직접 뛰어든 이상 모르긴 몰라도 널 수십억 부자로는 만들어줄 거다. 아까도 한참 수지랑 며느리랑 셋이서 민어회 먹으며 소주 파티를 하더니 일찌감치 골아떨어지고 저는 남편과 바나나 같은 거로 몇 마디 주고받은 끝에 며칠간 작성했던 사연 이야기 맨 위에 남편하고 바나나 우유 마신 이야기를 추가해서 적었네요. 남편의 저에 대한 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